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3개월 안에 무너지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피해액 420조 원. 같은 시각 러시아는 서울에 2,400조 원의 비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35년간 한국을 관리해온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그날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을 지시하던 미국이 어떻게 한국에게 무릎을 꿇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휴대폰이 울린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워싱턴의 한겨울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머리맡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 뜬 발신자는 백악관 상황실 직통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하면서 이 번호가 울리면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뜻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브레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입니다. 대러시아 제재 전략의 설계자이자 그 누구보다 이 제재의 완벽함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상황실 당직관의 것이었습니다. 수석보좌관님, 코드 블랙입니다. 30분 안에 지하 상황실로 와주십시오. 국가안보보좌관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코드 블랙. 이건 국가안보의 즉각적인 위협이 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비밀경호국 소속 운전병이 악셀을 밟았고 워싱턴의 텅 빈 새벽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중동에서 또 뭔가 터졌나? 아니면 대만 해협인가?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핵 사용 징후가 포착된 건가? 하지만 제가 상상한 시나리오 중에 그날 밤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2층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하나같이 창백했습니다. 국무부, 재무부, CIA,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빼곡히 앉아 있었고 실내 조명은 평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커피향이 공기 중에 짙게 퍼져 있었지만 아무도 잔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사람은 마이클 하딩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 직속 상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하딩은 키가 190cm가 넘는 거고에 항상 맞춤 정장의 윗단추를 잠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언제나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소인지 조소인지는 그와 함께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었죠. 저는 조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딩이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CIA 급비 보고서의 표지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찍힌 분류 등급은 제가 35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들 왔으니까 바로 시작하지. 하딩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마치 골프 라운딩 일정을 조율하듯 태평한 톤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CIA가 서울 지국을 통해 입수한 정보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직접 나온 거야. 하딩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자 등받이에 등이 딱 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러시아 대통령실 공식 문서의 사본이 떠 있었습니다. 문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산업 재건 파트너십 수립을 위한 긴급 제안서. 그 아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조 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2,400조 원 규모의 기술 구제를 비밀리에 요청했다. 하딩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에너지 40% 할인 공급, 시베리아 유전 장기 독점, 채굴권, 극동 러시아 전체 인프라 재건 사업의 1순위 파트너 지위, 전부 한국에 제안했어. 순간 재무부의 스티븐 로건이 탁자를 쳤습니다. 로건은 대러시아 제재 실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뼈대가 앙상한 체구에 항상 은퇴 안경 너머로 사람을 째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620조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제재망인데 한국이 감히 거기에 구멍을 뚫겠다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강한 확신이 있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시키면 따르고 우리가 멈추라면 멈추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때 하딩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진정들 해.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야. 그는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국 놈들한테 전화 한 통이면 돼. 당장 서울에 연락해서 이딴 짓 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알려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이 경고하면 물러서는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된 사이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며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3년 전에 직접 설계한 대러시아 제재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역작이었습니다. 미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하나의 제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제 전쟁의 걸작이었죠. 620조 원. 미국이 이 제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투입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군사 지원비, 외교 공작비, 동맹국 보상금, 금융 시스템 재편 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평시에 단일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된 금액 중 최대 규모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밀 제조업 가동률은 18%로 추락했습니다. 제재 이전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죠. 모스크바 외곽의 자동차 조립 공장들은 텅 빈 채 녹슬어가고 있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제어하는 통신 시스템은 교체 주기를 4년이나 넘겨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통쾌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CIA가 입수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러시아 군이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불꽃이 치솟고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까지는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발사 17초 만에 미사일은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38초 만에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제어 시스템에 탑재된 반도체였습니다. 서방 제재로 첨단 칩을 구할 수 없게 된 러시아가 중국에서 급하게 수입한 저가 반도체였죠. 그 칩의 오작동률은 정상 제품의 12배가 넘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회의실에서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딩은 테이블을 치며 웃었고 로건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러시아는 중국에 매달렸지만 중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의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중국산 공작 기계로 생산한 항공기 엔진의 내구성은 서방 제품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중국산 통신 장비로 교체한 지역에서는 시스템 다운이 월 평균 2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동맹이라는 중국조차 속을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해 자원을 후려치는 약탈자에 불과했죠. 로건이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 수명은 길어야 3년입니다. 에너지 판매처 다변화에 실패하면 1990년대 수준으로 후퇴해요. 우리 제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의 눈이 은퇴 안경 뒤에서 반짝였습니다. 로건은 이런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타국의 고통을 수치로 환산하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는 유형이었죠. 저도 당시에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딩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정리하자. 러시아는 죽어가고 있고 중국은 쓸모없고 유럽은 우리 편이야. 남은 변수는 하나뿐이지. 그가 스크린에 떠있는 한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국. 이 작은 나라가 왜 갑자기 푸틴의 레이더에 잡힌 건지 분석해야 해. 사라 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인 그녀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항상 데이터를 먼저 들이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발머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눈빛이 특징이었죠. 보좌관님, 제 분석 자료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하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대응 방안부터 논의하자. 분석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아. 사라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라의 눈빛을 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데 익숙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지고 있다는 신호를 먼저 읽지 못합니다. 하딩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서울에 전화해서 선을 그어라. 러시아와의 어떤 비밀 접촉도 즉각 중단하라고 통보하라. 30분 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단도직입적이었죠. 러시아와의 비밀 접촉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경고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회신이 온 건 4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외교적 관례상 이 정도 사안이면 30분 안에 답이 와야 합니다. 4시간이라는 건 의도적인 지연이었죠. 주한 대사관의 참사관이 전화로 서울의 답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답변을 듣는 도중에 잔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측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딩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뭐, 검토하겠다고? 로건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중단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이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0년간 이런 경고를 보내면 한국의 대답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검토하겠습니다는 완전히 다른 언어였습니다. 외교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뿐입니다. 당신들 말을 그대로 따를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하딩의 얼굴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그가 로건을 돌아봤습니다. 스티븐, 2차 제재안 있지? 한국 기업들 러시아랑 거래하면 달러 결제망에서 차단하는 그거. 로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죠.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이 세 곳만 달러 결제망에서 잘라버리면 한국은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하딩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거면 됐어. 한국 놈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좀 깨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사라 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하딩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사라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 했던 분석 자료입니다. 한국을 제재할 경우 미국이 입게 될 피해 시뮬레이션이에요. 하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한국이 피해를 입는 거지. 우리가 뭔 피해를 입어? 사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 우선순위만 재조정해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의 70%가 3개월 안에 생산 차질에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전부 포함해서요.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2%,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35%가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동의 석유보다 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에요. 한국을 건드리면 우리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하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첸 국장, 지금 한국 편 들자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하딩이 이런 톤을 쓸 때는 상대방의 커리어를 위협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협박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분석은 고맙고 지금 우선순위는 한국을 줄 세우는 거야. 리처드.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 압박 시나리오 3가지를 올려. 관세, 금융, 군사 옵션 전부 포함해서 한국이 48시간 안에 러시아 접촉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35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서는 순간 사라 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이번은 다르다는 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통유리 너머로 워싱턴의 새벽이 보였습니다. 의사당 돔 위로 희미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죠. 35년간 매일 봐온 풍경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CIA 서울 지국장의 긴급 보고였습니다.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특사 세르게이 페트로프,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확인. 한국 외교부 차관이 직접 영접.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고를 듣고도, 아니 어쩌면 우리의 경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의 특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믿고 싶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허세일 뿐이라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결국에는 미국 앞에 고개를 숙일 거라고. 하지만 복도 끝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CIA 러시아 분석국장 해리슨과 함께 기밀 브리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리슨은 러시아 전문가로 20년 넘게 모스크바를 감시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콧수염 아래로 씁쓸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브레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러시아 내부 상황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가 스크린에 위성사진을 띄웠습니다. 우랄산맥 동쪽에 거대한 산업단지가 찍혀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이상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 중공업 단지입니다. 제재 전에는 4만 8천 명이 일했던 곳이에요. 지금 출근하는 인원은 2,600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고되었거나 출근해봤자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습니다. 해리슨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시베리아 서부의 송유관 관제 센터였습니다.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서시베리아 송유관 관제 시스템은 원래 독일 지멘스사의 소프트웨어로 운영됐는데 제재 이후 라이센스가 만료됐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대체 소프트웨어로 바꿨지만 3개월 만에 시스템 오류가 47건 발생했어요. 그중 12건은 긴급 셧다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죠. 우리 제재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해리슨이 다음으로 보여준 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3주 전 입수한 건데요. 러시아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러시아어로 된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해리슨이 핵심 부분을 번역해 읽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긴급 수입한 반도체 3만 7천 개 중 합격률 23%, 불량률 77%, 해당 반도체를 탑재한 S-500 방공 시스템 4기 중 3기 작동 불능,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 최종 시험 발사 3회 연속 실패, 실패 원인 유도 시스템 핵심 칩 오작동. 저는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77% 불량률. 그건 부품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 해리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중국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줄 때는 이 수준으로 주는 겁니다. 자국 군수용 고급칩은 따로 챙기고 러시아에는 2등급, 3등급 불량품을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먹고 있어요. 동맹이라는 게 이 꼴입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약탈적 우정이라. 하지만 그건 미국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서도 제대로 된 걸 못 구한다면 우리 제재의 효과는 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한테 매달리는 거군. 해리슨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유럽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일본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자동차, 정밀전자, 기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외교적 접촉에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러시아 특사 페트로프가 서울에서 접촉한 대상이 확인됐는데 외교부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현대자동차 해외사업본부, SK하이닉스 전략기획실, 전부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무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저는 해리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러는 거지? 70년 동맹인데. 해리슨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브레넌, 한국은 70년간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간 평등한 동맹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게 왜 가슴에 꽂히는지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상황은 급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이 계획대로 한국 대사를 국무부로 불렀습니다. 공식 명분은 한미경제협력현안 협의였지만 실제 목적은 협박이었습니다. 로건은 이런 자리를 즐겼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취미 같은 것이었죠. 국무부 7층 회의실. 로건은 일부러 가장 큰 회의실을 잡았습니다. 15명의 미국 측 관계자들이 한쪽에 늘어앉고 반대편에는 한국 대사와 수행원 3명만 앉히는 배치였습니다. 수적으로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죠. 저는 옵서버로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딩이 가서 분위기 보고 와라고 지시했거든요. 로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특사와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는 60대 초반에 온화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은발의 작은 체구, 부드러운 미소. 얼핏 보면 동네 서점 주인 같은 인상이었죠.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건가요? 로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사님,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국 기업이 러시아와 거래하면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차단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로건이 저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상대를 내려다보는 특유의 시선. 그것은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있다는 무언의 위협이었죠. 하지만 한국 대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국장님,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시 미국 산업 영향 분석. 이 자료는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기업에 2차 제재를 가할 경우 저희도 불가피하게 반도체 수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로건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대사가 서류의 핵심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재 미국 IT 산업에 공급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97%가 한국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AI 칩, 애플의 아이폰, 퀄컴의 모뎀 칩 전부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한국이 미국향 반도체 수출 우선순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하향 조정할 경우 3개월 안에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의 생산 라인 72%가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미국 측 피해 추산액은 420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로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협박입니까? 한국 대사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까 저희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순간 로건 옆에 앉아있던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한국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미국과 러시아 중 선택해야 합니다. 양다리는 안 됩니다. 한국 대사가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선택해야 하는 쪽은 저희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저는 뒤쪽 의자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이 건물에서 수백 번의 외교 미팅을 봐왔지만 한국 외교관이 미국 관리에게 저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로건이 벽에 기대 서서 안경을 연신 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97%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숫자가 사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사라 첸이 며칠 전에 보내왔던 분석 보고서를 처음으로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라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능한 노드에 위치해 있다. 한국을 제재하는 것은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러시아는 자원 수출국이므로 구매자를 바꾸면 된다. 하지만 한국은 첨단 제조 허브이므로 공급자를 바꿀 수 없다. 한국을 치면 미국이 먼저 쓰러진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옳았던 겁니다. 일주일 뒤 마이클 하딩이 직접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하딩은 백악관 전용기에 수행원 22명을 태우고 갔습니다.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올스타 압박단이었죠. 제가 아는 한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규모의 고위급 방문이 이뤄진 건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하딩은 출발 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동맹이다. 하지만 동맹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분명히 하러 간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실제 의미는 달랐습니다. 한국에 가서 호통을 쳐주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워싱턴의 남아 상황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딩은 서울 도착 당일 한국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최소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만나는 게 관례인데 일부러 차관급으로 낮춘 것은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더 묘했습니다. 면담을 수락하면서도 장소를 외교부 본관이 아닌 별관 소회의실로 배정한 겁니다. 외교적으로 이것은 격을 한 단계 더 낮춘 것이었죠. 하딩이 깔보려 했는데 한국이 역으로 되받아친 셈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사라 첸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부러 하딩 보좌관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흥분하면 실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면담은 그날 오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실로 전해진 보고에 따르면 하딩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동맹 의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짧은 머리카락,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평온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보좌관님, 저희는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익이라고요? 하딩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 최대의 국익 아닙니까? 한국 차관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좌관님,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켰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 자산과 경제 혜택의 연간 총액은 약 28조 원입니다. 주한미군 운용비 한국 분담금, 방산 수출 협조, FTA 혜택 전부 포함해서요. 하딩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28조면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차관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저희에게 제안한 패키지의 총 가치는 10년 기준 1200조 원입니다. 에너지 할인 480조, 인프라 재건 사업 수주 720조. 미국의 28조를 지키기 위해 1200조를 포기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딩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돈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의 문제예요.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차관이 하딩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가장 곤란한 쪽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아니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전진기지를 잃는 미국입니까? 보고를 듣던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딩의 면담은 예정된 90분을 채우지 못하고 52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딩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이것은 완전한 실패, 아니 굴욕이었습니다. 하딩이 서울에서 돌아온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좌절도 아닌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사람의 텅 빈 눈이었죠. 그는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봤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변했어.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좌관님. 한국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하딩의 서울 굴욕이 백악관 내부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트럼프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나를 무시해? 내가 직접 끝장을 보겠다. 관세 100%. 한국산 반도체, 전기차, 가전제품 전부. 내일 당장 발표해. 하딩은 이번에는 신중하게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당한 게 약이 된 모양이었죠. 대통령님, 실행 전에 경제팀의 영향평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한국 따위한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국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까지 하딩 편에 섰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결국 트럼프는 마지못해 48시간의 분석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라첸의 팀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시나리오 1점, 한국산 반도체의 100% 관세 부과. 결과, 미국 IT 산업 연간 피해액 420조 원.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 전면 중단. AI 산업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시나리오 2점,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의 100% 관세. 결과,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전기차 업체 배터리 공급 대란. 미국 자동차 산업 연간 피해 87조 원. 시나리오 3점, 한국 기업 달러 결제망 차단. 결과, 한국이 원화 결제권을 러시아 및 중동과 체결할 경우 달러 기축통화 지위의 균열. 미국 국채시장 유동성 감소 추정 금액 최대 800조 원.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피해가 한국의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때릴 수 있는 카드가 하나라도 있나?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이 쥐고 있는 카드가 우리보다 많아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방산. 이 5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입니다. 한국을 빼면 세계 경제가 멈춰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에 제안한 패키지를 보세요. 사라가 화면에 러시아 제안서의 상세 내역을 띄웠습니다. 첫째, 에너지. 천연가스와 원유를 국제 시세 대비 40% 할인된 가격에 최소 15년간 안정 공급. 한국이 이걸 수용하면 연간 에너지 수입 비용 48조 원 절감. 둘째, 인프라 재건. 러시아 전역의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 관제 시스템 재건 사업에 한국을 1순위 파트너로 지정. 총 사업 규모 2,400조 원. 이 중 한국 기업 직접 수주분만 최소 720조 원. 셋째, 희토류.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의 필수적인 희토류의 장기 독점 공급권.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러시아 시베리아에는 중국에 버금가는 매장량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공급권을 확보하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었죠. 넷째, 북극 항로. 러시아 북극 항로의 공동 개발권. 유럽까지의 해상 운송 거리를 기존 대비 40% 단축할 수 있는 이 항로는 한국 해운업과 조선업의 천문학적인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목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줄 수 있는 것과 러시아가 한국에 줄 수 있는 것을 나란히 놓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관세 면제와 방위비 협상이었습니다. 기존에 주던 걸 안 뺏겠다는 소극적 거래밖에 없었죠. 반면 러시아는 한국의 거대, 대륙의 미래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적극적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70조 원을 잃는 게 무서워서 1200조 원을 걷어차라. 우리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국가도 그런 제안을 수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국방부 연락관이 급보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제조업협회, 실리콘밸리 벤처 연합 세 곳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어떤 형태의 경제 보복도 미국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백악관의 즉각적인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됐네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 AI 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전 세계 기가팩토리 5곳의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은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없이는 다음 세대 아이폰 출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치려다가 미국 기업들이 먼저 백악관을 쳤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70년간 한국을 동맹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처럼 다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청업체가 어느 순간 우리보다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은색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미군 병사가 회색 잔해 위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병사의 군복에는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고 헬멧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제임스 브레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해병대원이었습니다. 20살의 오하이오 시골 청년이 지구 반대편의 낯선 전쟁터로 끌려간 거였죠. 아버지는 생전에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본 것들이 너무 끔찍해서 말로 꺼내기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아버지가 반복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부대가 잠시 서울에 주둔했을 때 도시 전체가 잿더미였다고 했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도로는 포탄 구덩이로 뒤덮여 있었죠. 겨울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텐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한국 소년 하나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아이였는데 얼굴과 손이 동상에 걸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얇은 소미불 한 장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아이의 외투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군용 건빵과 초콜릿을 건넸더니 아이가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이가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우리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아버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린 잔해 위에서 내일 먹을 것도 없는 12살 아이가 나라의 미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미국에 돌아온 뒤로 평생 한국을 주시했습니다. 한국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기뻐했고, 올림픽을 개최하면 환호했고, 삼성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왜 한 번 다녀온 작은 나라에 저렇게 마음을 쏟는 건지 아버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만난 그 소년의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는 제가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처드, 한국을 절대 얕보지 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불이 있어. 잿더미 위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야. 그건 미국에는 없는 거다. 저는 웃었습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죠. 아버지는 전쟁에서 감상적인 추억 하나를 가져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의 국제 정치는 그런 낭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병문안을 갔을 때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며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리처드, 내 말 기억해라. 한국은 반드시 세계를 놀라게 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저는 그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그 말이 처음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했던 12살 소년. 그 소년의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옳았습니다. 35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사진 속의 젊은 병사가 웃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 시절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브레넌 수석, 긴급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100% 관세를 공식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딩 보좌관이 최종 승인을 받아냈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며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라, 시뮬레이션 결과 봤잖아. 우리가 먼저 무너진다고.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했는데 하딩 보좌관이 묵살했습니다. 대통령한테는 저 보고서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백악관 서쪽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는 참이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기자회견은 9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3시간. 저는 그 3시간 안에 이 미친 결정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사라 첸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라, 시뮬레이션 보고서 전문을 내 메일로 보내줘. 원본 그대로, 하딩이 삭제한 부분까지 전부. 그리고 재무장관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출신으로 숫자 앞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라의 보고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장관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 100% 관세를 때리면 3개월 안에 미국 IT 산업이 셧다운됩니다. 피해액 420조 원. 하딩이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3분 만에 훑어본 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무장관 연결해줘. 지금 당장. 7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딩이 얼굴을 시뻘겋게 달구고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배신감이 읽혔습니다. 내가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딩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리처드, 넌 끝이야. 내가 반드시 잘라버리겠어. 하지만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딩의 협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꺼지지 않던 그 불. 8시 15분,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9시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사라 첸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냈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소됐지만 트럼프의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48시간 동안 백악관 내부는 전쟁터였습니다. 하딩파는 여전히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동맹국이 미국을 우습게 볼 것이다라는 논리였죠. 로건은 하딩 옆에 딱 붙어서 한국 기업 타겟 제재안을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저와 사라, 그리고 재무장관은 정반대의 논리로 맞섰습니다. 한국을 치면 미국이 먼저 쓰러진다. 숫자가 증명한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정적 전환은 미국 기업들에서 왔습니다. 관세 발표가 취소된 직후 실리콘밸리와 디트로이트의 CEO들이 잇따라 백악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한국산 HBM 공급이 끊기면 우리 AI 칩 생산이 중단됩니다. 3개월이면 중국에 AI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테슬라 CFO, 한국 배터리 없이는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합니다. 분기 손실 15조 원. 애플 공급망 총괄 한국산 OLED와 메모리를 대체할 공급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쏟아질수록 트럼프의 얼굴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국의 반발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반발이었으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면 선거가 위험해지고 선거가 위험해지면 트럼프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이틀 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회하고 대신 한미 경제안보 전략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협상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하딩은 이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경질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 사유로 사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서울 굴욕과 관세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진 것이었죠. 로건도 한 달 뒤 조용히 재무부를 떠났습니다. 그의 2차 제재안은 서류안 빕숙이 파쇄되었고 그가 그토록 자신하던 달러, 무기와 전략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라 첸은 후임 국가안보보좌관의 추천으로 NSC 부보좌관에 승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판단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시키면 세계가 따른다는 전제 위에서 제 커리어 전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미국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무너진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오만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 안에서 오래된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때 조문 카드 뒷면에 제가 휘갈겨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아버지 유언. 한국의 눈에는 불이 있다. 저는 그 메모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은퇴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35년간 한국 정책을 다뤘으면서 한 번도 직접 와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서류와 숫자와 위성 사진으로만 봐왔습니다. 한 번도 이 나라의 땅을 밟고 이 나라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건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안내 로봇이 여행객들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스카이라인은 뉴욕 맨해튼보다 더 현대적이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현대와 기아 로고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서울은 잿더미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70년. 불과 70년 만에 인류 역사상 이런 변화를 이뤄낸 나라는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들리는 단어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반도체, 그리고 러시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전쟁 기념관은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군용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전쟁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사진들 속의 서울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포탄 구덩이가 난 도로, 눈 위에 맨발로 서 있는 아이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외부, 유엔 참전국 기념비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국 참전용사 명단이 새겨진 거대한 석판이 있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리된 수만 개의 이름들. 저는 비로 시작하는 구역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브레넌, 제임스 H.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손끝으로 만졌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기념비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의 잿더미 위에서 만났던 12살 소년. 그 소년이 말했죠. 우리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70년이 걸렸지만 지켜졌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꺼지지 않던 불은 지금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조선소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그 불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목줄을 쥘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기념비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한국을 서류 위의 숫자로만 봤습니다. 관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미국이 시키면 따르는 작은 동맹으로만 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계셨죠. 잿더미 위에서도 내일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념비 주변의 나무가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기념비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유리 빌딩들이 오후의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났던 그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80대 노인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저 빛나는 도시 어딘가에서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이야기를,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자기에게 건빵을 건넨 미국 병사 이야기를. 저는 천천히 일어나 기념비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오만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미국은 70년간 한국을 보호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70년 동안 한국은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봤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의 공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힘은 총과 달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의 숫자에서도 관세의 높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잿더미 위에서 내일을 약속하는 12살 소년의 눈빛에서 나옵니다. 그 불씨 하나가 70년 뒤에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아버지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서울의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였던 그 자리에서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수석보좌관 리처드 브레넌이 직접 밝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불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나라의 힘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